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7강 PLSSM의 측정 모델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측정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측정 모델링은 메저먼트 모델링이라고 용어로 쓸 수 있고요. 측정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 측정 모델링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형성적 측정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델에 포함시키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 변수 수를 하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단일 항목 선택이냐 아니면 다수 항목 선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측정 모델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외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터 모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 변수하고 측정 변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측정 변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관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안쪽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모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걸 구조 모델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밖에, 네모 밖에 있는 이제 모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거하고 이쪽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외부 모델이다. 그 구조 모델 밖에 있다 해서 아우터 모델, 외부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잠재 변수하고 여기 있는 측정 변수들 있잖아요. 이 측정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의 선택 지침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 모델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반영적인 측정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플러스해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을 가지고 연구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형성적 측정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혼합적으로 형성적 측정 모델과 반영적 측정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측정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있는데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측정 변수에서 안쪽으로 잠재 변수로 향하는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준 이런 모형을 우리가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 측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예를 들어서 상관성이 매우 높다, 밀접한 관련성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때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동질성이 높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어때요? 평성 측정 모델에서는 이 관계가 매우 상관관계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그 측정 변수들이 사실 성격이 큰 차이가 나고 매우 성격이 다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측정 변수들로 구성된 이런 이제 측정 모델을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고, 이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는
방향 표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변수 간에 동질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그 경우죠. 그래서 이 변수 하나를, 측정 변수에 선택된 어떤 하나의 변수를 삭제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삭제한다고 하면, 하나를 삭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지고 뭔가 부족한 개념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거가 된다면 내용 타당도가 없어진다. 이 점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측정 변수 중에 하나라도 제거하면 신뢰도 타당도가 많이 훼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은 이렇게 한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나가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어디로?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모델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은 이런 것을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개념, 즉 연구 변수 혹은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측정 변수가 있다. 오른쪽과 같은 이런 경우에 이 각각의 측정 변수들 간에는 이 간에는 매우 상관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 코릴레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이 측정 변수들은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들이 이거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게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질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거를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제 모형을 대부분 많은 연구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측정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잠재 변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잠재 변수에 하나의 측정 변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를 단일 항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혹은 단일 측정 변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 변수가 이 잠재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잠재 변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만으로도 거의 잠재 변수를 100% 설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의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단일 측정 변수 단일 항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계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매출액은 단일 측정 변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액이 무슨 다른 어떤 개념으로 또 측정되지는 않거든요. 단일 측정 항목으로 이제 측정될 수 있는 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 이게 성과라고 하면은 요 왼쪽 측정 변수가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단일이죠. 단일 항목으로 이런 식으로 성격상 단일 항목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당연히 이제 단일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태도, 사람이 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측정이 쉽게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단일 항목으로서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고 다수 항목을 좀 사용해서 태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단일 항목이냐 다수 항목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요건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이제 디아멘토폴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림에서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표분 여부예요. 소표분.
그래서 샘플 크기가 표본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단일 항목을 사용해라 그거죠. 그죠? 50개 미만이면 그럼 50개 넘으면 뭐를 한다? 다수 항목, 다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잠재 변수를 측정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포변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효과 예상 여부에서 경로 개수가 두 변수 사이 경로 개수가 0.3보다 적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변수 간 동질성이 매우 높다. 그 기준은 뭐냐면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가 0.8 이상 아니면은 크롬바 알파 값이 0.9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질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다중공선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런 다중공선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는 이때는 단일 항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요건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 단일 항목으로 측정해도 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명이 잘 되면은 좋겠지만 측정 변수가 의미상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단일 항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포분이라 작은 효과가 예상된다. 동질성이 있다. 그리고 측정 변수가 의미상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불필요하다. 이게 측정 변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우리가 뭐를 하냐?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단일 항목을 선택하고요. 아니면 이제 소표분도 아니고 작은 효과도 아니고 큰 효과고 동질성이 없고 그리고 의미상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냐? 그때는 이제 다수 항목, 다수 측정 변수를 선택해서 잠재 변수를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항목, 즉 단일 측정 변수냐, 다수 측정 변수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측정 모델링을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단일 항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수 항목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항목을 이제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장점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적용이 용이하죠. 단일 항목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그리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리기도 쉽고, 여러 가지 또 간결하잖아요. 두 번째 보면 모형이 매우 간결한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할 때도 하나만 측정하기 때문에 단일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아요. 거의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20개를 응답하는 경우하고 한 문항으로 응답하는 경우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한 문항으로 응답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장점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측정 과정에서 직접 관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항목들은 한 항목으로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단일 항목이 장점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이게 하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 측정이 어려워요. 신뢰도를 측정한다는 거, 즉 크롬바 알파 값을 구하려면 결국은 여러 측정 변수들이 있어서 그 일관성, 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관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단일 항목이기 때문에 크롬바 알파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측정 과정에서 또 직접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도나 인식과 같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측정할 때는 어렵잖아요.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일 항목으로 이걸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 등이 2017년에 이제 발표한 구조방정식 모델 준비 지침을 이제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개념적 연구 모델이 가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가설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분명하게 그두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가설은 선행연구의 기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원천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선행연구와 그다음에 나머지 질적 연구라든지 사례 연구 결과라든지 연구자의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요즘 챗GPT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원천을 통해서 가설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가설에도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플러스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을 이제 우리가 방향성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향성 가설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정의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사용한 연구 결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구조 모델에서 또 잠재 변수들은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했고,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퀀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잠재 변수들이 이제 구축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원인 변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매개 변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조절 변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이런 순서적인 면도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델을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측정 유형. 우리가 안형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연구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측정 변수를 단일 항목을 사용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지침을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하위 개념들을 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유계적 성분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부분은 그냥 유계적이 아닌 1차 성분 모델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어떤 개념들이 하위 개념들도 가지고 있다면 2차 성분 모델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설명하는 다른 또 하위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이제 측정 변수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측정 변수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2차 요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계적 성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게 좋고, 우리의 PLSSM에서는 2차 성분 모델까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3차 성분 모델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강 PLSSM의 측정 모델의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